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관우로 하루를 여는 신통방통입니다. 자,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이른바 이 50억 약속 클럽설의 실체를 둘러싼 논란이 지금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요 인사들에게 50억 원을 직간접적으로 약속했다는 건데요. 이 그간 의혹만 하나 제기됐던 이 50억 약속 클럽, 화천대유 내부 관계자의 증언으로 조금씩 구체화되는 모습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은 왜 50억씩이나 받았겠느냐 야합을 해가지고 그 개발이익 불로소득 자기들이 훔쳐먹어 놓고 곽 대리의 50억 퇴직금 뇌물로 보는 것이 국민 상식일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막말과 억지 주장을 앞세운 정치 공세에만 열심입니다. 곽상도 의원의 이름과 더불어가지고 한 3, 4명 정도 인사에 대한 의혹들이 같이 있었어요. 정치권 게이트나 대장동 게이트라 이런 시각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자, 관련해서 신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대장동 패밀리 강남 수백억 건물주 됐다. 지금 보니까 역삼동에 뭐 300억, 또 가족은 신사동에 173억, 김만비 누나는 상봉동에 90억 추정 건물, 김씨 후배도 건물 올렸다고요. 밑에로는 이제 동아일보입니다. 검찰 대장동 키맨 유동규 관련자들을 출국 금지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오른쪽으로 오면요. 대장동 50억 약속 클럽설 사실일까? 화천대유 유력 아내 로비 의혹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천대유 측은 전혀 사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다른 데다 많이 투자하는 것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새 연일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허탈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대장동 패밀리가 이렇게 강남에 수백억 건물주가 되고 있고 화천대유나 천화동으로 받은 배당금을 가지고 빌딩을 쇼핑했다는 이런 기사들은 지금 코로나로 힘든 지금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허탈한 뉴스들이고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검찰은 이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수사를 좀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대장동에 곽상도 의원의 아들 말고도 50억을 약속한 클럽이 있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50억 약속 클럽 설,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이제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이 퇴직금 50억 원으로부터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최병목 의원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죠. 아니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게 워낙 어마어마한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이익이 1조 원 이상이고 실질적으로는 한 4조, 5조 원에 이르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방해가 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원만하게 돌파하기 위해서 요소요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요한 사람들한테 50억 원을 주었거나 아니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50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곽상도 의원 아들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도 50억 원을 실제 받았거나 뭐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뭐 작년에 뭐 성과급을 20억 받은 임원이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그 사람은 이제 앞으로 더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면 50억뿐만이 아니고 50억 플러스 알파 뭐 이런 약속도 앞으로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여러 다른 부분에서까지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 고위직도 50억 약속 클럽이 포함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고액의 이런 약속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약속들이 실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노력을 투자해서 사업 초기부터 어떤 토지를 매입한다던가 아니면 시행사로서의 업무를 위해서 이런 고위 금액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어떤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민간 개발을 이재명 성남시장, 전 성남시장이 공영 개발로 바꾸려고 했을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한 로비 명목의 청탁 명목의 돈으로서 또 청와대가 개입했다거나 어떤 전 경기지사가 개입했다거나 또 성남시 의회의 새누리당 의원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개입했다든가 이런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정치권과 법조계를 넘어서 이제는 이제 언론사 고위직 인사까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문제는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지금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 여론이 상당히 고조돼 있고 특히 2030 세대를 비롯한 젊은 층이 특히 더 이거에 대한 비판적 관심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합리한 측면이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이라는 그런 가치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반대적인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폭발성이 상당히 강하다. 다른 말로 하면 국민정서법 위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화천대유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내부 관계자의 제보가 나온 만큼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다면 파장은 지금보다 더 커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도 파장이 이어질까? 아니 김만배 씨 같은 경우가 이제 화천대유의 실소유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검찰에 출석하면서 경찰에 출석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원래 퇴직금으로 설계된 게 5억 플러스 알파 정도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작년에. 그런데 올해 그게 이제 50억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게 왜 곽상도 의원 아들한테만 그렇게 됐겠느냐?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이제 언론사 고위직 얘기가 나오는 거는 김만배 씨 본인이 언론사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 한 분도 김만배 씨를 안대요. 아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거기에 뭐 고문 같은 거로 오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그 시행업체 고문에 왜 가느냐 그래서 안 갔다는 거예요. 그때 알고 봤더니 그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고문이나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 중에는 김만배 씨가 개인적으로 알아서 뭐 그냥 이렇게 돈을 나눠주겠다 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로비 명목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50억 클럽 약속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로비나 아니면 장애물 제거용, 뭐 입막음용, 뭐 이런 걸로 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 50억 약속 클럽이 만약 사실이라 확인된다면 이 법률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일단 만약에 50억 클럽이 정말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건 누가 봐도요. 이게 부정한 목적이나 부정한 청탁의 목적으로 돈이 약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에 근무를 해서 그 회사가 많은 이익이 나고 수익이 난다고 해도 50억을 성과급으로 또는 뭐 직원이 아프다고 해서 산재 신청도 안 했는데 산재 명목으로 50억 가까이를 준다. 굉장히 이례적이고 사실 더 과하게 말씀드리면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50억 약속 클럽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분명히 정재계 또는 법조에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의 인사와 약속이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그 카르텔이 드러나게 된다면 이거 정말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만한 후폭풍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일단 확인된 것은 없고 화천대유도 아니라는 입장이라는 것을 먼저 전해드리고요. 자, 50억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제 화천대유의 이 비상식적인 퇴직금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자 보도를 보면요, 곽상도 의원 아들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약속받았다. 이런 화천대유 임원이 있다고 합니다. 화천대유 관계자에 따르면 들으면 놀랄 정도의 금액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승훈 변호사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뭐 화천대유에 아마 임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임원이 굉장히 초기부터 이 사업에 투자를 했고 성공보수 약정까지도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이 사업 시행 사업이라고 하는 게 토지를 먼저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31%의 토지를 이미 1,200억 상당으로 투입했다라고 하고 있는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그만큼 오랫동안 이 대장동 사업을 자신들이 갖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한 건데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금융적인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다거나 또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서 역할을 했다거나 그런 역할을 한 임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뭐 만약에 이제 그 임원이 많이 가져갔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부정한 청탁과 관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청탁과 관련이 없이 정말로 어떤 사업적인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받았다고 한다면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어떤 로비 명목으로 그렇게 많은 금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된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법률적인 불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겠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요, 액수의 규모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가능한 액수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아무리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너희가 왜 상관이냐 이제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아주 잘못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불로소득 문제라는 것은 예. 사회 정의 차원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예. 국가의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은 뭐 근로의 대가로 30억 받고 나중에 뭐 소위 말해서 성공보수라고 하는 퇴직금조로 플러스 알파를 받고 네.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하는 그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집 없는 서민이라든가 네.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그 박탈감과 상실감 이런 것들은 기득권층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속속 지금 뭐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1,046만 원을 출자해서 약 121억 원의 배당을 받고 유명 커피 전문점 건물을 매입한 이 천화동인 7호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2030 세도는 물론이고요. 열심히 일하는 많은 분들의 힘을 아주 빠지게 만드는 이런 사건인데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모 변호사도 이 강남 노른자 땅에 있는 이 300억대 건물주라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다 나오겠는데요? 뭐 건물 다 아니 왜냐면 이 사람들이 사실은 뭐 불과 1-2천만 원 정도를 이제 투자한 거예요. 천화동인이라는 저 이제 이게 화천대유의 자회사죠.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1,000배 넘는 수익을 배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 1,000억 뭐 그 안팎의 수익을 배당금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투자를 한 것이고 이 남모 변호사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도피인지 아니면 뭐 방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여튼 안 들어오고 있어요. 네. 가족들과 함께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그 역삼동에 그 300억대 그래서 거기 지금 신축 건물이 그 들어서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가 번 돈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래도 또 수백억이 남아요 현재. 그러니까 그럼 그런 돈들은 어디로 갔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규명이 돼야 되는 문제고 그 무슨 뭐 무슨 유명 커피 전문점 뭐 그 건물도 이제 7호 그 실소유주가 가지고 있다. 근데 거기도 김만배 씨의 언론사 후배예요. 그러면 언론사 후배한테 너 여기 와서 그냥 이거 해라. 과연 그렇게만 했을까? 아니면 거기에 실소유주는 또 따로 있는 것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그렇게 뭐 1,000억 가까운 돈 수백억을 그냥 줬을 리는 일단 없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투자한 거 그거를 빼고서도 수백억 정도가 또 남는데 그런 돈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그리고 이 화천대유는 결국 돈잔치를 한 건데 이 돈잔치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져야 할 대목이죠. 예. 지금 어마어마한 돈잔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천화동인 관계자들이요 거액의 배당금을 받아서 속속 부동산을 구입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역시 대한민국에서는 이 부동산이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처라서 번 돈을 알짜배기 땅에다가 다 심어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그게 생각나네요. 자본주의는 결국은 뭐 자본의 논리로서 성장이 되는 건데 거기에 불공정이 개입하면 자본주의가 붕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뭐 레닌이 얘기하듯이 이 부동산 폭등이 일어나서 중산층이 붕괴되면 자본주의가 붕괴된다. 그런 논리가 여기에 적용되는 것 같고 이런 불합리가 계속되는 한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시장 이런 것들이 붕괴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지금 보면은 그 7호 배모 기자가 지금 천화동인 7호죠. 1,046만 원을 출자해서 121억 원을 배당을 받다 보니까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니까 법인 같은 걸 만들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부산 기장군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을 법인 명의로 사들였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천화동인 4호 3호죠. 3호는 그 김만배 씨 이제 누나가 여기에도 마찬가지 892만 원을 투자해서 이 배당금이 101억 정도 받아갔기 때문에 갑자기 돈이 많이 나오니까 한국 사회에서 돈이 많이 나면 그것을 건물 사는 것이 부동산에 투기하는 것이 가장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토양이라든가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수사를 해야 될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박영수 전 특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분양받은 아파트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 전 7억 원에 분양받았는데 현재 시세가 2배 넘게 뛰었죠. 당사자 측은 이 정상적인 분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선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이승훈 변호사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이제 입주자를 못 구하면은 다시 분양 권고로 해서 모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자신의 이제 직원에게 분양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특혜 아니냐는 것이고 실제 뭐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건 6, 7억이었지만 시세는 한 10억을 넘어가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모집을 하지 않고 바로 줬다라고 하니까 현재 시세는 15억 정도에 달한다고 하니까 굉장한 특혜라고 보여지고 박영수 전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박영수 전 특검이 있었던 법무법인이 강남인데 그 이 부분이 중점에 돼 있거든요. 강남이라고 하는 법무법인이. 그런 측면에서 수사하는 법무법인 강남으로 굉장히 확대되지 않을까 싶고 박영수 전 특검이 굉장히 전 특검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형을 굉장히 세게 하는 등 그런 법과 원칙의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자꾸 이런 문제에 개입된 걸 봤을 때 굉장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다. 좀 실망감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 법률적으로는 조금 사안을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5억짜리를 아니 6억에 7억에 했다? 업무상 배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15억 정도에 분양할 수 있는 걸 갖다가 6, 7억에 분양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분양 자체는 법률적으로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게 미분양분이나 아니면 미리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대금을 갚지 못해서 반환한 거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많으면 모아서 다시 한번 공모 절차를 거쳤다고 해요. 이것도. 그런데도 남은 겁니다. 일부. 그래서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던 건데 그러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던 것을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누구든지 이 문제는 아니 현재 시세대로 팔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시세대로 안 팔고 바로 박영수 전 특검의 딸한테 7억 원에 팔았단 말이죠. 그러면 8억 원을 그대로 8억 원 이상을 그대로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화천대유 이 결정을 한 사람들한테는 업무상 배임이나 뭐 이런 게 그 성립이 될 소지가 있지만 분양한 그 과정을 보면 과정은 법률상 문제는 없는 거죠. 없는 거 과정상으로는. 그렇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곽상도 의원 이야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들 퇴직금 문제로 탈당을 했는데 거취를 두고 여전히 말들이 많습니다. 정리가 됐다 싶은 이 국민의힘에서도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말들이 오가고 있는지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 의원께서 의원직을 사퇴하신다든지 이런 판단을 안 하신다 그러면은 국회 윤리위원회나 이런 절차 아니면 또 제명 이런 얘기가 있을 텐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그 원내 의원님들이 당연히 어떤 협조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곽 의원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지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것이다. 의원직 사퇴를 전혀 할 입장이 아닌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받은 그 퇴직금 내지 위로금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 문제의 본질은 이재명 후보다. 자, 여당인 민주당의 공세가 아주 거센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당 내부에서조차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최병무 의원님, 왜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아니 이제 이준석 대표로서는 이걸로 인한 국민의힘의 어떤 치명적 타격 뭐 이런 거를 차단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받았는데 그 50억의 성격은 지금 규명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각자의 주장만이 있죠. 그렇습니다. 뭐 성과급이다, 퇴직금이다 이런 주장만이 있고 곽상도 의원은 자기는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곽상도 의원 말이 옳다면 사실이라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아들이 50억 원의 퇴직금을 챙겼다는 것 때문에 본인이 의원직을 내놓으라? 이건 억울하겠죠. 그러나 여하튼 이런 것들이 규명이 안 됐어요. 지금. 아직은 안 됐죠. 안 됐지만 이준석 대표는 당에 끼칠 피해 뭐 이런 걸 해서 정치적으로 지금 곽상도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곽상도 의원은 사퇴를 않겠다는 입장이죠. 국회의원 신분으로 수사를 국회의원 신분인 상태에서 수사를 받겠다. 뭐 이런 의도로 봐야 됩니까, 장성훈? 뭐 정치인들이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뭐 최근에 뭐 두 케이스는 있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정당의 노동의 대가라고 SNS 통해서 꾸준히 지금 밝히고 있고 특히 곽상도 의원 입장에서는 시간 싸움에서 상대적으로 느긋한 편이다. 당 입장에서는 빨리 이것을 꼬리를 잘라서 어떤 당의 이미지 쇄신에 어떤 소재로 삼고 싶은데 곽상도 의원 개인으로서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지금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국면만 지나면 된다. 그래서 시간 끌기 작전으로 가는 것 같고 결국은 임의적으로 이것을 본회의에서 제명을 시키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가고 그런 역사는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다만 당에서도 이것을 빨리 당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악 영향을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빨리 사퇴를 해라. 그렇게 압박을 하지만 그것은 여론형일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여론형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명이 되거나 사퇴하기는 국회에서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것은 저는 거의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봅니다. 민주당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민주당이 170석이 넘지 않습니까? 최근에 몇 명 탈당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 3분의 2가 동의를 하려면 국민의힘 의원들만 가지고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탈당에 지금 의원 사퇴까지 요구받은 이 곽상도 의원 입장과는 다르게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모르게 좀 여유로운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조기 축구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장윤주 변호사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네, 일단 화천대유에서 50억을 받은 것은 이제 산재 위로금이라고 해명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그렇죠. 해명도 사실은 그 납득할 만한 납득하실 국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심지어 이제 곽의원의 아들이 본인이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 조기축구 클럽에서 회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한 기록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공격을 열심히 해서 히어로가 됐다 이런 기록까지 있고 그렇다면 40억 원 상당을 산재 위로금으로 책정되기도 어렵지만 만약에 그게 진짜 맞다고 하더라도 그건 거의 중병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18년도부터 조기 축구 클럽에서 축구를 열심히 했다. 이게 참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항상 이제 변호사들이 의뢰인들한테 항상 이제 형사 사건이 있을 때 해주는 상담인데요.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조기 축구에서 이제 활동했던 기록이 지금 남아있고 발견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라도 산재 위로금이었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해명 말고 왜 50억을 받게 되었는지 그 대가는 무엇이었는지를 이제라도 해명하고 소명해야 됩니다. 곽상도 의원의 주장과는 다르게 주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그 산재 위로금은 아니라는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기도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대구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아니 내년 6월에 대구시장 선거가 있잖아요. 광역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영진 현 대구시장이 사실은 곽상도 의원의 도전에 직면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곽상도 의원이 대구 지역에서 상당한 정도로 이 지지 기반이 확고하다고 하니까 권영진 시장이 심지어는 내가 다시 재도전해서 될 수가 있을까? 이런 정도까지 생각할 정도로 곽상도 의원의 도전이 만만치 않았는데 자, 곽상도 의원 아들 문제로 지금 이렇게 의원직 자체 유지 자체가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곽상도 의원은 이제 후보군에서 탈락했구나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장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요. 대장동 특혜 의혹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막대한 거예요. 1조 5천 이상 들어가고 또 경험도 없고 조직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습니다. 시행사는 뭐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위험 추구형의 형태를 취한 거예요. 민주당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로리스크 울트라 슈퍼 리턴이라 답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조연배우가 나온들 이 계약을 설계했다는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지사입니다.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묻습니다. 특검으로 가려내야 합니다. 자,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해서 지금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의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이 관련자 여러 명을 출구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이승훈 변호사가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을 출국 금지를 했고요. 실제 이제
경제범죄 형사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사들을 더 투입해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실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사는 지금 빨리 신속하게 처리돼야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증거 확보라든가 출국 금지들을 통한 당사자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실제 이제 이게 자꾸 이재명 지사가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이 설계라고 하는 것은 민간 개발에서 다 가져가는 것을 공공 개발로 가져와서 그나마 5,500억을 환수하는 설계를 한 겁니다. 근데 마치 이 설계가 상대방에게 이 돈을 주는 설계를 했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60%를 가져오는 설계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설계한 부분에서는 설계를 했다라고 본인도 이재명 지사 얘기를 했고 설계했다는 게 설계를 했다면 개인에게 그렇게 많이 가는 것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설계를 했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어떤 개발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개발 사업이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을 것 같으면 당연히 지분대로 분배하는 게 좋겠죠. 근데 만약에 얼마 정도 예상할 수 없을 때는 우선적으로 5,500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수익은 상대방의 민간 투자자가 갖는 조건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만약에 장래 5년이나 7년 후에 어느 정도의 수익이 확실하게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많은 수익이 갈 경우는 지분대로 가져가는 게 좋겠지만 어떤 수익이 불투명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800억 정도 수익이 날 줄 알았더니 800억 정도 수익 나면은 절반 하면 400억씩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는 300억밖에 수익이 안 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50% 지분대로 가져가면 150억밖에 못 가는데 만약에 대장동 같이 설계가 됐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향후 5년, 7년 후에 어떤 경제적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설계 구조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글쎄,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5년 내지 7년 뒤에 미래의 수익을 어떻게 누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장치를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게 이제 남판교 지역이라고 흔히 얘기하니까 판교에서 한번 분양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판교가 얼마나 대박이 났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붙어 있는 남판교 지역도 마찬가지의 대박이 날 가능성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미리 자기네들이 얼마를 확보해놓고 자 나머지는 너희들 다 가져라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대박이 났을 경우에 어떤 지금과 같은 후폭풍이 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장치를 뭐 유동규 전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한테 직원들이 뭐 건의를 했는데 유동규 본부장이 묵살했다 뭐 이런 증언도 일부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지만 왜 그런 장치를 안 하고 이 어마어마한 수익이 민간업자한테 다 넘어가도록 했느냐? 그런 식의 설계를 누가 했느냐? 이게 지금 쟁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말씀만 말씀드리면 실제 이제 성남시에서 5,500억을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화천대유는 한 4천억 정도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남의 뜰에서 성남시는 50.0001%예요. 더 많이 가져가면 한 60% 회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덜 가져왔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실제 만약에 이걸 그냥 민간 개발로 놔뒀으면 다 가져갔겠죠. 5,500억이라도 회수한 게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거는 팩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민간 개발을 하더라도요. 기부 체납 이런 것들로 해서 다 그 상당한 액수는 환수가 되게 돼 있습니다. 뭐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당시에 본인만 저걸 환수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뭐 5천억 정도밖에 못 가졌다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설계 당시에는 2015년부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투자자를 유치하기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상당히 이제 어려웠다고 이제 그때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법의 맹점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그때 당시에도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이런 것들이 뭐 가능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설계자라고 해서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시각으로 보면은 그 정도 이익을 공유 지분으로 가져온 것은 그래도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인정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어제 경찰 조사를 받은 김만배 씨와 관련된 이 새로운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소식인지를 좀 이승훈 변호사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만배 씨가 출석해서 수사를 했습니다만 실제 이 476억을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대출금을 뭐 종중묘라든가 이런 것에다가
지급하는 데 사용했다고 하는데 실제 이제 그런 거에 사용하려고 하면 이제 계좌들을 이용해서 실제 지출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진술과 사실관계가 불일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대출 형태로 빌려가지고 이걸 갖다가 사용한 이후에 현금으로 사용한 이후에 갚아버리면 또 처벌이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법조인들이 많이 참여됐고 김만배 대표 또한 법조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합법적인 것을 가장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수사에 굉장한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뭐 저희가 이제 신속하게 뭐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 같은 것들이 안 되고 있다 뭐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고 공수처라든가 또 검찰, 경찰 뭐 여기저기서 지금 나눠져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곳도 아직 압수수색을 안 했고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유동규 씨 등 출국 금지를 했다고 하는데 이미 이 사업의 핵심 인사 중에 하나인 남모 변호사는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벌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다가 경찰은 덜컥 어제 김만배 씨부터 불렀는데 과연 지금이 김만배 씨를 부를 상황인가? 이건 뭐 수사를 해본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말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거기다가 검찰에서 지금 수사팀을 구성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수사팀 구성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게 정말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인가 하는 강력한 의문을 갖게 된다. 이런 기사가 오늘 아침에 뭐 조간들에 많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향후 재판과 또 수사 상황들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에서는요, 이재명 지사가 몸통이라는 근거로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의 보좌관이었던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권성동 의원의 주장과 또 이재명 지사의 반박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기 입으로 대정동 설계자라고 자백했습니다. 이화영은 핵심 최측근 인물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하천대유 천화동인이 드러난 연결고리는 아직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화영 관련해서 그분 보좌관이 관련 인물이 맞냐고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게요. 이에 대한 입장은 2004년인가 1년간 보좌관 했다고 그래요? 저는 2004년에 정치하지도 않을 때입니다. 제가 2010년에 시장이 됐는데 6년 전에 제가 알지도 못한 이화영 보좌관이 1년 보좌관 했다고 그걸 어떻게 저한테 엮습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같은 국적이다. 네? 같은 이시다. 이렇게 엮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라고 그쪽에 얘기 좀 해주고 싶습니다. 자, 저 상황을 이제 시청자분 보셨습니다만, 야당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화천대유 간의 연결고리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화영 전 의원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고 그다음에 이해찬 전 대표와 이재명 지사의 연결고리라고 다 알려져 있고요. 그건 다 알려져 있는 그건 뭐 언론에 다 이미 보도가 되고 확인된 사실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화영 전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의 평화부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걸 그만두고 나서 경기도 산하기관이죠. 킨텍스의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사람이 하필이면 천화동인 1호의 대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만약에 이재명 지사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직접 뭐 한 달이 걸쳐서 뭐 거기에 무슨 실소유주다 이렇게는 구성을 안 해놨을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본인의 최측근으로 부지사를 했고 지금도 역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과거 보좌관. 그러면은 이거의 실소유자는 누구냐? 이제 이런 의문을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야당이 이제 뭐 이재명 지사가 몸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치 공세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왜 거기서 하필이면 튀어나온 게 이게 우연이냐 하는 부분은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좀 카더라식의 접근은 좀 안 하면 좋겠어요. 이화영 의원이 열린우리당 의원입니다. 17대 의원이고 2014년도경입니다. 이 보좌관은 2014년도에 1년 근무했다는 거예요. 1년 근무한 걸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또한 실은 의원들과 보좌관들의 관계가 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만두면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카더라식으로 접근하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역풍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 이재명 지사가 2014년도에 김만배 기자랑 인터뷰 한 번 했다잖아요. 인터뷰 한 번 하니까 뭐 연결이 있다. 또 뭐 14년도에 뭐 보좌관이 1년 동안 근무했다. 그러니까 연결이 있다. 이런 식의 접근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이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는요, 두 사람이 아주 각별한 사이가 아니냐 이런 질문에 서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게 그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이랑 어떤 사이신지 인터뷰 한 번 한 게 전부인지. 저를 인터뷰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그분이 법조팀장 한다는 정도 알고 있죠. 그 뒤로는 그 김 씨랑 한 번도 만나셨나요? 네, 만난 일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2014년 인터뷰 이후에 혹시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런 부분은 없고요. 성실하게 조사 잘 받았고요. 그리고 추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만 이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지사의 라인이다라는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좀 뭔가 좀 직접적인 관계가 좀 나와야 좀 납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고자 하는 이제 진영에서는 지금 많이 급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는 이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기는 조금 본인들로 제기하면서 궁색할 거예요. 2004년도에 이화영 의원의 보좌관을 잠깐 했다는 건데 그것만으로 뭐 이재명 지사 직접 보좌관도 아니었고 이재명 지사가 친한 이화영 의원의 2004년도 보좌관이었다. 이것만 가지고 엮기에는 굉장히 부족하고 이게 뭐 축구 경기로 따지자면 이거는 거의 뭐 유효 슈팅도 아니고요. 그냥 골대를 향해서 공을 찼지만 골대 근처도 못 간 거의 이 정도 의혹 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와 뭔가를 엮어보려고 하는데 그 뭔가가 안 나온다는 거에 대한 반증인 것 같습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는 뭐 저 주장 자체가 정말 근거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근거가 없습니까? 이재명, 이화영 그리고 이 이모 씨 이 연결고리가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가 다 이 김만배 씨나 아니면 그 남모 변호사 관련된 사람들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데 이재명, 이화영 이렇게 돼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의심의 눈초리를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게 왜 근거가 없이 카더라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아직 확인된 건 없지만 의심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천화동의 그 7명 안에 이 사람이 거기 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충분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이재명 지사가 이 설계자가 아니냐고 이 야당에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이재명 지사의 구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용 전 총괄본부장이 갭투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갭투자를 어떻게 한 건지 좀 설명을 이승훈 변호사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전 총괄본부장인데요. 갭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샀는데 그 부동산이 이제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고요. 실제 이제 갭 투자들은 실은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거잖아요. 특히 어떤 서민층이라든가 청년층 또 신혼부부 등 돈이 없으신 분들이 갭 투자를 많이 하는데 갭 투자를 뭐 이재명 지사의 총괄 본부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정치가 좀 본질에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히 갭 투자를 하고 싶겠죠. 왜? 부동산이 오른다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인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국민들이 갭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말 부동산 공급이 많이 되지 못했고 그래서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고 또 코로나 시국에서 자산 가치가 급상승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이제는 좀 대선 후보들이 뭐 공급을 많이 하겠다고 하니까 정말로 국민들이 갭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 좀 편하게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 그런 공약들에 좀 더 집중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장윤주 변호사님,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해서 아주 단호한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갭 투자와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부동산 시장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다라고 평가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갭 투자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이제는 따가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투기성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 또 갭 투자를 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조금 좀 약간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건 이재명 지사 쪽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고위직에 있다는 사회에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부동산 관련돼서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국민들의 정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은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자가 검열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지사가 이제 2달 전에 갭 투자는 주택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했는데 측근이 이제 갭 투자를 했다. 자, 김용 대변인은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었습니까, 이승훈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요. 네. 앞으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뭐 직책을 맡는다가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 항상 모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네.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부친도 이제 논란이 좀 불거졌는데요. 김만배 씨 누나에게 주택을 판 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또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장성호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죠. 뭐 아까 이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받고 부동산 투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 갭 투자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것 같은데 천화동인 3호가 김만배 주주 대표 주주의 누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892만 원을 투자해서 101억 원 배당금을 받았는데 예. 2019년에 윤석열 전 총장 후보의 부친이 네. 윤명예 교수님이죠. 예. 이분이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 2층짜리 단독주택에 살았는데 예. 이것을 이제 고관절 수술해서 2층에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서 이것을 이제 그 딸이 부동산에 내놓아서 이제 팔았는데 예. 그때 당시에 시세가 35억 정도 됐는데 19억에 이것을 팔았답니다. 그것을 매입한 사람이 천화동인 3호 김만배 씨 누나가 예. 공교롭게 또 이것을 사서 이것에 대한 어떤 오해 그런 것들이 이제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예. 이 김만배 씨 그 누나가 2019년 2월에 이사 등재가 됐고 그리고 2019년 4월에 이 주택을 또 매매를 했고 2019년 7월에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 됐기 때문에 예. 이거와 이것이 또 연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일종의 뭐 의혹 수준으로 예. 언론에 보도를 했는데 예. 이것에 대해서 윤 총장 측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측 전 검찰총장 측은요, 부친 윤기중 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친누나 부동산 매매 거래를 두고 뇌물 의혹을 제기한 한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혀 뭐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연결성 관계가. 그렇습니다. 뭐 유튜브에서는 이게 뇌물성 아니냐. 네. 어떻게 김만배 씨의 친누나가 윤석열 전 총장의 아버지의 부동산을 사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뇌물, 부동산 시세를 많이 받았을 것이다. 이런 의혹적인데 실제 어떻게 시세를 얼마 정도 쳐줬는지는 정확히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의혹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정말 아무튼 이거 화천대유 사건은 특별한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떻게 화천대유의 김만배 대표의 누나가 이 윤석열 부친의 부동산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건 뭔가 연관된 뭔가가 있진 않을까 이런 의혹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의혹으로 성립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뭐 열린공감TV라는 그 유튜브에서 의혹 제기를 한 것인데 이거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엮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아니 집을 파는데 그 사는 사람 누군지 이렇게 골라서 팝니까? 언제? 저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놓으면 그냥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는 또 마침 이게 뇌물 얘기를 하는데 뇌물 얘기를 하면요. 김만배 씨의 친누나가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집을 30억에 샀다. 그러면 10억 정도가 뇌물로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간주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시세보다 좀 급하게 파느냐고 싸게 팔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뇌물이라는 의미로 그 보도를 하는 것인지 물론 뭐 유튜브니까 제가 뭐 그걸 가지고 보도라고 저는 흔히 칭하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그 근거 자체가 단 하나도 우리가 믿을 만한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거 자체가 빈약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더욱 치열해진 여야의 대선 레이스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4차 TV 토론을 통해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이 칼날 감증을 이어갔습니다. 역시나 2강 체제를 달리는 윤석열, 홍준표 후보 간이 가시돋친 설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모습을 먼저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실패한 참모총장이나 이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대북 정책을 만들었는데 대북 정책이 우리 당 성격하고는 전혀 달라요. 문재인 정권이 이익이라고 합니다. 문성열이라는 말도 지금 SNS에 떠돌고 있어요. 여기 우리 후보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점이 문재인 정권이 맞습니까? 남북 간 소통을 확대한다. 판문점에 남북의 상설 사무소 설치한다. 북한 주민을 위해서
인도적 지원 사업을 계속한다. 불가역적인 비핵화 그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하는 것이죠. 네, 홍 후보가 이제 윤 후보를 향해서 문석열이라는 말도 있다, 뭐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국방위 출신의 홍 의원 지난 작전 501호 이 질문에 대해서도 외교안보 관련 공격이 아주 더욱 거칠어진 상황인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의 이런 좀 특정 분야에 대한 설전, 요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글쎄요, 뭐 작게 5015라는 건 이제 비밀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홍준표 후보가 본인이 국방위원 시절에 그 이제 알았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지금 그 윤 후보를 공격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 공격 자체가 잘못됐다는 잘못된 그 어떤 지식을 근거로 했다 하는 그 주장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결국 홍준표 후보가 본인이 의정 활동을 해가면서 얻은 그런 것 가지고 일종의 약간 상대방의 약점 같은 걸 건드리는 그런 토론 태도라고 보는데 뭐 저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는 충분히 이제 시청자들이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는요, 홍준표 후보의 이 집중 견제가 계속되자 약간 좀 불쾌한 그런 모습을 좀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좀 직접 보시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그래 악취가 처음부터 났었는데 총장 계실 때 그 전혀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네. 그건 몰랐으면 무능한 거죠. 글쎄 뭐 무능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네, 꼭 그런 뜻으로 부른 건 아니고. 자, 윤석열 후보한테 무능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기에는 도대체 어떤 심정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저런 공격들을 보면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심상치는 않다. 뭐 국민들 많은 다수가 홍준표 후보가 1위를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조금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양자 대결 국면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우세한 걸로 나온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작전 계획 5015 같은 경우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작전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어느 정도의 개념 정도는 좀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놓친 게 아닌가 싶고 주택 청약과 관련해서도 집이 없어서 청약을 못했다라든가 이런 실수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홍준표 후보가 정말 잘 공략하고 있는데 문석열이라는 표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정말 이게 귀에 쏙쏙 박히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그걸 윤석열 전 총장을 끌어들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그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대선도 출마하고 경남도지사 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정치적인 캐릭터가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 유권자들, 지지자들한테는 상당히 안정감 있는 후보라는 이미지를 지금 어필하고 싶은 것이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 지금 신인이고 얼마 되지 않고 그리고 검찰에서만 쭉 근무하고 정치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신비감에서 지금까지는 신비감을 무기로 왔는데 저런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안정감을 바탕으로 윤석열 후보의 신비감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지금 토론이 앞으로 8번이 더 남았는데 8번 동안 신비감을 계속 무너뜨리면 야권의 후보는 홍준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전략이 아닌가. 그 전략에 지금 윤석열 후보는 약간의 지금 먹혀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좀 잠시 이제 속보가 좀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수사 속도가 좀 느리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잠깐 했었습니다만 검찰이 지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화천대유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좀 전해드리고요. 또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오면 방송 중간중간에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유승민 후보와도 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특히 공약 표절과 이 주택 청약 논란 등의 이 공방을 거듭해오면서 감정이 쌓인 듯 이제 서로를 향해서 가족은 건드리지 말자 뭐 이렇게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장동 게이트 이거 연루된 판검사에 대해서 정말 썩어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판검사를 욕하지 마라 그러면서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저희 형 이야기를 하고 또 윤 후보 캠프에서 제 딸 이야기를 하던데 가족은 좀 건드리지 맙시다. 아니 다른 사람도 다 가족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진짜 제가 윤 후보님 부인하고 장모 그 수많은 비리가 나도 제가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아니요 진짜 이야기해 볼까요? 하세요. 예? 질문 시간 아니 왜 가족을 그렇게 건드리고 그럽니까?
자, 하지만 홍준표 후보도 이 긴장을 놓을 순 없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향한 공격도 이어졌는데요. 특히 하태경 후보, 임기 내 모병제 전환 공약을 두고 완전히 구라 공약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징병제, 모병제로 전환하고 남녀 공통 국방세를 걷어서 병력 의무를 대체하겠다 공약하셨잖아요. 국방세를 얼마나 내면 군대를 안 가게 되는 겁니까? 그거 계산해 보셨어요? 어떻게 얼마나 부과할지 그건 전문가들이 이제 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것도 계산도 안 해보고 모병제 공약하셨어요? 그거는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 모병제라면 병력 몇 명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한 30만 하려고. 나랑 하나 먹겠습니다. 난 저런 식으로 억지하는 사람은 참 질문 이동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저는 이건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시비를 걸려고 나온 건지 자기 공약은 없어요. 왜 없어요? 제 공약은요. 자, 토론회를 보면서 모병제도 그렇고 조금 과열된 싸움이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드세요? 아니, 저는 정책 검증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모병제로 이 전환은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 가장 큰 장애가 바로 지금 하태경 후보가 지적하는 예산 문제입니다. 모병제로 하면은 결국 군인들에 대해서 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사실은 징병제는 일반 장병들 그냥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국방의 의무를 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병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병제 공약을 내놨을 때는 당연히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어떻게 단계적으로 가겠다. 그거 없으면 모병제 공약을 내놓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하태경 후보의 지적이 100% 옳다. 왜냐하면 지금 모병제 전환이 안 되는 이유가 돈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자기는 전혀 모르고 전문가들이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병제 공약을 내놨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의힘 대선 경선전이 이제 연이은 TV 토론을 통해서 더욱 격화하면서 후보들의 예능 출연 경쟁도 좀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앞서 윤석열 후보에 이어서 홍준표 후보 역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소통 개그.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기로 해. 주제에 제한도 두지 말고 제 하고 싶은 말 다 해. 화가 나서 오신 거예요? 화가 나서 오신 거예요? 여기로 화가 나신 거예요? 근데 일상을 잘 공개 안 하시는데 어떻게 결심을 하셨어요? 아니 대통령을 하려면 투명해야 된다고. 모든 것이 투명해야 된다고 해서 일상을 공개를 하기로 했죠. 의원님 저기 눈썹 문신 하신 거를 어서 봤거든요. 단연구. 그 리터치까지 했어요. 2011년도에 당대표 할 때 국회의원들이 워낙 예능락이니까 그때 이제 탈모증이 생기고 눈썹이 다 빠져버리고 할 수 없어가지고 문신했죠. 그때 국회의원들 얼마나 속상하게 했길래. 그 못된 사람 많아요. 자, 여야를 막론하고 이 대선 주자들이 예능 나들이 이제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선 주자들이 이렇게 적극 나서는 이유 뭔가 좀 교감하기 위해서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정치 선전에 보면 이제 서민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민과 가까이 가면서 서민과 동일시하고 예를 들어 대통령이 나오면 상당히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화감을 해소하고 과거에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막걸리를 마시고 모내기도 하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자전거 타고 밀짚 모자하고 잠바를 입고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서민들과 친해지는 건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그런 건 거리를 잘 마음대로 활보하지 못하니까 특히 이제 예능을 출연하는 것은 역대 대선 후보들이 거의 다 예능을 출연해 대통령이 된 케이스도 상당히 많고 윤대중 대통령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표를 먹기 위해서는 인지도를 먼저 올리고 그다음에 지지도를 올려야만이 이것이 자기 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능에 출연함으로써 일반 시민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친근감, 그래서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고 결국은 정치적 이득을 본인이 갖겠다.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홍준표 후보는 특히 이 집을 공개하고 아내와의 러브 스토리를 풀어내면서 이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76년 10월에 만났죠. 우리 은행 저 여자 진짜 좋다. 그래서 매일 이제 점심시간에 점심시간에
학교 도서관에 올라가기 전에 은행 가가지고 500원 찾고 네? 500원 찾으면 이튿날 500원 다시 저금하고 그런 식으로 매일같이 봤죠. 그 옛날하고 시대가 좀 달라졌죠. 설거지는 같이 하죠. 진짜. 음식물 쓰레기도 담아가지고 버리고 오라고 하면 밑에 내려가서 버리고 오고 밥이라도 제대로 얻어먹으려면 해야지. 더블 베드를 쓰시네요, 의원님. 지금 나이 60 넘어서는 별로 잘합니다. 옆에 있으면 뒤척거려서 잠을 못 자요. 서로가 불편해요. 보통은 저런 식으로 나와서 예능 프로에 나와서 하는 것들은 좀 젊은 층이라든가 좀 도움이 될까요? 왜냐하면 예능 프로의 첫 번째 기준은요. 사실은 우리 이거 신통방통보다 훨씬 더 시청률이 높아요. 예능 프로들이 되게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본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저기에 가면 곤란한 질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어찌 보면 그 대선 후보를 띄워주기 위한 여러 가지 소소한 일상 이런 얘기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다음에 자기의 이미지 그리고 거기는 또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예요. 녹화. 그러니까 이렇게 편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 예능 프로그램 과거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다 뭐 예능 그 프로그램에 나온 뒤에 뭐 지지율도 올라가고 뭐 대선 후보로 출마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국민의힘이 이제 2차 컷오프가 점차 가까워지면서 본경선 토론 일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4명의 본경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 총 10번의 토론을 벌이게 될 텐데요. 일각에선 토론회만 너무 자주 하면 이 국민들의 피로감에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도 그렇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토론회는요. 처음에 나왔을 때 좀 시청률이 반짝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일반적인 시청률 정도에 그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도 그 이번에 저렇게 토론회 10번을 이제 본선에 가서 본경선에 가서 하게 되면 나중에는 별로 토론에 대한 주목도 관심도가 확 떨어질 것이다. 그런 분 그렇죠. 어디나 그럼 뭐 민주당이든 그렇죠. 민주당은 지금 거의 끝나가니까.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그런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토론이 아닌 다른 방식 또는 토론의 뭐 무슨 하여튼 괜찮은 방식. 뭐 토론도 꼭 이렇게 뭐 1대1 이런 것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 아마 관심도가 확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지역 순회 토론의 첫 지역으로 이제 호남을 택했습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이승훈 변호사님? 실제 이제 호남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정권의 어떤 텃밭이잖아요. 그리고 또 진보를 지향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호남을 첫 경선지로 택했다는 것은 서진 정책의 일환으로 보여질 것 같고 실제 어떤 지역과 구별 없이 함께하겠다 이런 차원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평가해주고 싶고요. 다만 이제 정말 제가 봐도 토론회가 많긴 많네요. 월소금인데 너무 토론회에 집착하다 보면은 좀 본질이 없어지지 않을까, 흥행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저도 개인적으로 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민주당 대선 레이스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이제 11번째 TV 토론을 갖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대장동으로 끝났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이낙연 후보와 이 박영진 후보, 대장동 의혹을 두고 아주 공동전선을 구축하면서 공조를 펼치는 모양새였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 국민들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썩은 악취가 진동을 하고요. 정관계 로비, 부패 아수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야 불문, 정재계 불문, 불법 관련들 싹 다 잡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견해가 같습니다. 저도 큰 충격을 받고 있고요. 더구나 정관계 또는 토착 토건족들 거기에 대법관, 검찰총장, 특검 출신들의 초호화 변호인단까지 해서 완벽하게 서로 감싸주고 범죄가 이루어지고 하는 그 현장, 문자 그대로 복마전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내용은 좀 치열하고 공방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경선 분위기는 이미 좀 마감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략 그렇게 보이죠. 지금 남은 일정이 이제 수도권하고 부산, 울산, 경남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출신인 김두관 후보가 사퇴를 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은 원래 이재명 지사의 그 강세 지역이에요. 그렇게 보면 민주당 경선은 대략
대략 뭐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죠. 아주 의외의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뭐 두 분은 지금 쫓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를 공격할 수 있는 마지막 그리고 여기에서 해야만이 결선 투표를 갈 수 있다. 그래서 치열하게 지금 뭐 쫓고 있고 특히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보다도 앞으로 젊기 때문에 미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사는 지금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후보보다는 멀리 그리고 사회 정의를 부르짖음으로써 미래의 큰 어떤 정치적인 목표를 향하고 있는 것 같고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보궐선거라든가 서울시장 선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상당히 엄호하는 그런 편이고 특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으로 빨리빨리 전환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상당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신의 오는 대장동 의혹이 자신한테 오는 피해를 상당히 줄이고 이것을 국민의힘과 물타기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런 현상을 섞음으로써 정치적인 타격을 최소화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엿보인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오늘 이 사람 순서입니다. 첫 번째 인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노엘 씨인데요. 자, 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노엘이 무면허 운전과 이 경찰 폭행 논란에 휩싸이자 장 의원이 윤석열 캠프 종합상황실 자리를 내놓았습니다. 윤 후보는 이 성인 아들의 개인적 일탈이라면 이제 반려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자진해서 이제 사퇴를 결정을 했습니다. 뭐 더 이상 견디기 힘들겠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뭐 가족이 완전히 파탄났다. 뭐 이런 이제 글을 올렸는데 뭐 그럴 것이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이제 장제원 실장에 대해서 뭐 일단 재신임을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심지어는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도 올라오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본인이 윤석열 후보한테 더 어떤 해로운 이미지를 끼치는 게 곤란하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노엘은 과거 이제 고등학생들의 이제 랩 실력을 겨루는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당시에도 무리를 빚어서 방송 1회 만에 하차를 했습니다. 당시에 장제원 의원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저희 아들도 조금 국민들께 좀 무리를 빚어가지고 그런 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실 많이 반대도 했었고 아들한테 스트레스 많이 준 것 같아요. 자신이 가는 일에 응원을 해주고 싶고 제가 장용준의 이름을 장용준이라 지었는데 그 장용준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부담감 풀을 털어버리고 자신이 지은 이름 노엘 그 노엘에 대해서는 참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정말 사랑받고 앞으로 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를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아버지랑 잘 풀게 돼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아빠랑 거의 10년 가까이를 진짜 남처럼 살았거든요. 워낙에 권위적인 직업을 가지신 분이고 집에서도 엄하셨기 때문에 제가 무서워하다가 처음으로 제 인생 처음으로 아빠랑 대화를 했어요. 인간적인 대화를. 이게 있더라고요. 진짜 이게 통하는 게 진짜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와, 이 아빠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네, 노엘은 2년 전에도요 음주운전 사고의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는데 이 기간 중에 또 사고를 해서 더욱 지탄을 받고 있는 거죠, 하재근 평론가. 예, 그렇습니다. 지탄이 상당히 강한데 왜냐하면 이번 사고의 내용이 일단 무면허 운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음주 측정에 불응했는데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를 한 것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안 좋아졌는데 거기다가 단순히 불응으로 끝난 게 아니라 경찰관을 폭행까지 했다고 해서 공무집행 방해까지 엮이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 사건만 해도 심각한 사건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 사건을 저지른 것이고 게다가 기존의 사건이 동정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장제원 의원에 의해 사과에도 국회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청원이 10만 명을 훌쩍 넘은 상황입니다. 사퇴까지 가야 할 것인지 이거 노엘 구속 수사하라는 이 또 다른 국민 청원도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파란이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상황에. 예,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죄질이 안 좋은 그 요인들이 엮여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국민들의 어떤 분노가 해소될 만한
그러한 가시적인 조치가 지금 당장 없고 사실 또 막상 가시적인 조치를 할 만한 것도 별로 없기도 합니다. 보통 연예인이 어떠한 이제 일을 저질렀을 때 본인은 자숙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처벌을 받고 이런 것이지 그거 말고 당장에 그 이상의 가시적인 뭐를 하기가 어렵긴 하거든요. 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분노가 크다 보니까 당장 뭐가 어떠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난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 사람 자, 두 번째 인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카 씨인데요. 이 소녀시대에서 탈퇴한 이 제시카 이 말하는 거죠. 제시카 씨를 의미하는 겁니다. 소송을 당했다던데 무슨 일인지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제시카 씨가 남자친구와 더불어서 패션 화장품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가 한 46억 원 정도를 다른 회사 A라는 회사로부터 빌렸다는 겁니다. 근데 A 회사가 B 회사한테 그 채권을 넘긴 거예요. 채권을 넘겨받은 B 회사가 제시카 씨 회사한테 돈을 갚아라 이달 10일까지 라고 했는데 10일까지 갚지 못하니까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규모가 650만 달러, 한 77억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80억 원이면요 규모가 꽤 큰데요. 이 회사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이 제시카 씨의 연인으로 알려진 이 권모 씨 채무 불이행 피소와 관련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좀 다르네요. 이런 입장이면. 그렇습니다. 뭐 갚을 수 있다. 그런데 왜 제시카 이름이 나왔느냐. 그래서 제시카의 어떤 명예가 좀 실추됐다. 이런 취지인데요. 실제 이제 코로나 기간 때문에 굉장히 영업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갚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